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제나청입니다. 이번 제6회 조차 포럼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김항식 전 총리님을 연사로 모셨습니다. 특히 독불 관계 vs 한일 관계라는 제목으로 멋진 열강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항식 전 총리님께서는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강의 시작하실 때 연사이신 김항식 전 총리님의 양력을 상세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내외 기리들이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몇몇 주요 내빈들만 소개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호명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명 전 교육부총리님, 김성희 전 복지부 장관님,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님, 김창길 전 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만철 미주 민하협 상임의장님께서 멀리 뉴욕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세호 전 노타리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희용 동양물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부곤 SNK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곽영길 아주경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신건철 일팩 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병원 전 경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희 코리아나 편집장님 오고 계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오늘 또한 특별히 미국의 여러 주 정부를 대표하여 오하이오 주의 서영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김형숙 대표님 오셨나요? 오고 계시는 중이네요. 조나단 클리프 사우스캐롤라이나 한국 대표부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음미코 사우스캐롤라이나 부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연 조지아주 부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여러 주정부 한국 대표부 소장님 및 부소장님께서 참석하셨고요.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인데 조금 늦어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So those people whose names were announced, would you all please give them a big applause, please? 믿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일본과 중국과 주변에 있는 강국 여러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와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성찰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평소 존경하는 김황식 전 총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님은 자타가 고민하는 법률가이시다 행정가이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일본에 대해서 대외관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신 훌륭한 학자이신가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특히 최근에 유럽을 갔다 오신 여독이 풀리지 않은 데도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정말로 우월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 식사를 먼저 하고 좋은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으로 잘 이끄신 재성으로 국민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이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김 총리님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만한 리더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오늘 임무는 총리님의 걸어오신 길을 간단히나마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총리님은 194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광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 법대를 진학하셔서 1972년 제14회 사업시험에 합격하신 후 서울지법 서울부법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대법원 대법관으로 사법부에서 줄곧 경력을 쌓으시고 2008년에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정부의 제21대 감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감사원장 2년 임기를 마치시고 2010년 제41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셨고 2년 4개월 동안 많은 공로를 쌓으시고 퇴임하셨습니다. 김 총리님은 제임시 연필로 쓴 페이스북 지단 통신으로 유명해지셨습니다. 총리 직원들을 세심히 챙겨주시는 자애로운 리더이심이 알려져 국민들의 큰 주목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자랑하는 최고의 시상단체인 포함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며 또한 평생을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몸바치신 두 분의 오스트리아 간호사들 마리안느 스페거 및 마가렛 피사렉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된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유장희 박사께서 저한테 이 포럼을 소개하면서 와서 강의를 한번 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께서는 제목을 딱 정해주셨어요. 독불관계와 한일관계. 그러면서 탄사를 또 다른 제목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독불관계, 한일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라. 완전히 그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김동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전문가겠습니까? 다만 유장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엉클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이 포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봐라 하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법률가로 한 34년 법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뜻밖의 외도를 해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만은 총리를 마치고 나서 또 총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입하는 이런 단계인 것입니다. 2012년에 EU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EU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EU 국가 중에서도 국내에서 말하자면 EU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극우파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고 있어서 EU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U는 인류 역사의 최대 발자국입니다. 말하자면 유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라도 다르죠. 다른 나라들이 쪼개져 있고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알게 모르게 다르고 결국 종교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가지고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발칸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많은 나라, 언어, 문화, 종교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데 뭉쳐서 함께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 하는 아이디어는 정말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유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유가 성공했을 때에 말하자면은 세계 각 지역, 우리 동북아에도 좋은 영감을 주고 또 그걸 모델로 해서 우리도 평화 내지는 정치, 경제, 공동체 비슷한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제시해야 될 텐데 저게 흔들리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이미 그 남불의 여튼 금융 또는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서 남유럽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때도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해에 말하자면 노벨 평화상을 수여했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희망, 소망을 말하자면 이유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전에 유장희 박사께서 저한테 이 포럼을 소개하면서 와서 강의를 한번 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님께서는 제목을 딱 정해주셨어요. 독불관계와 한일관계. 그러면서 단서를 다른 제목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독불관계, 한일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라. 완전히 그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김동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전문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무슨 전문가겠습니까? 다만 유장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엉클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이 포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봐라 하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법률가로 한 34년 법원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뜻밖의 외도를 해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만은 총리를 마치고 나서 또 총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들어올 무렵인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환송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노벨 평화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꼭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것처럼 제 마음속은 너무 기뻤는데 그 뒤로 브렉시트도 생기고 또 극우 정당들이 발언을 하고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 유럽의 지성들이 그리고 합리적인 지성들이 있는 한은 저는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도 말하자면 EU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성원해야 되는 대목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EU는 발전되어 오는 정과를 보면은 정말 그 독불의 화해 협력이 바로 그 기반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불 관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숱한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일리스타 대전, 보글 전쟁 등등의 전쟁. 서독의 초대 수상이었던 아데나워는 수상으로서 1949년 취임해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이제는 독일 제국의 환상을 버리고 서유럽 국가의 협력을 정책 기조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독일 제국의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히틀러가 제3제국을 주창을 하지 않습니까? 1제국은 당연히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 때 제국이고 또 1871년에 독일이 프로시아를 중심으로 통일됐을 때가 2제국으로 보고 히틀러가 제3제국을 이렇게 주창을 했는데 그와 같은 독일 제국의 환상을 버리고 서유럽 국가의 협력을 정책으로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승국과 독일 간에 이제 독일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든지 힘을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전승국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하튼 독일을 분단을 시켜서 분할 통치를 힘을 빼게 힘을 빼자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일을 이게 농업국가로 만들어야지 이게 산업국가로 그대로 발전시키게 하면 또 전쟁을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서 소위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동안에 이제 군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주도했던 대기업 내지는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전부 그걸 철거시키는 공장을 철거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전승국에서 취했습니다. 산업공장 시설 철거. 그런데 그분이 됐으면은 오늘의 독일이 없었을 겁니다. 슈마허 그 3인당 총회의 기본 정책은 당시에 이제 그 마샬 정책도 제국주의 침략 정책이다 그렇게 바꾸고 또 그리고 반공산이지만은 사회주의적인 이런 성격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슈마허가 총리가 됐으면은 독일의 공을 달랐을 것이다. 그리고 아데나워 수상은 이게 이제 법률가 출신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 프리드 신장을 했던 분인데 나치에 저항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경제는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장관을 경제학 교수인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를 주창한 에르하르트를 이렇게 딱 영입을 해가지고 시작해요. 14년 동안 총리하고 경제장관을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14년 살면은 좀 뭐가 좀 있을 것 한데 이게 내각에서 총리가 경제장관 에르하르트가 모든 경제 정책을 이끌고 아데나워는 후원하는 그런 문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증오의 양국 관계를 건설적인 국력 관계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철저히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르 지역 문제, 불란서와 독일 사이에 자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알사스 로렌처럼 독일 됐다가 불란서가 됐다가 이런 지역인데 주로 이제 독일계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인데 불전쟁 지역에 불란서 전쟁 지역이 있는데 1957년 주민투표로 서독에 편입이 됩니다. 불란서도 말이죠. 저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안 내고 아주 순리대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란서 쪽에서는 드골이라는 1958년에 드골이라는 이제 위대한 또 정치가가 등장하는데 그분들도 두 민족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데나워 수상과 드골 대통령께서 교차 방문을 하면서 인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불란서와 독일이 이와 같은 서로 간의 보호 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유를 쭉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영국이 조금 브렉시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세계 완전히 불란서 독일 중심으로 인류가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중간 내지 수혈감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2일 날에는 메르켈과 마크롱이
독일의 아헨 불란서 정비를 아헨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물론 수시로 만나지만 다시 엘리제 제2의 엘리제 조약이 나오고 협약을 통해서 더욱더 돈독히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헨 조약 중에 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우리도 상임이사국이 돼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일본이 오는 것은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반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일본이 상임이사국 되는 것에 대해서 독일은 이 아헨 조약의 한 내용이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 정도 돼야 인재 국가로서 서로 간에 정말 신뢰가 쌓이고 서로 간에 협력이 쌓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독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독일 간에는 저 같은 다양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잘 해결해 왔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예를 들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활용하는 영통 문제 그냥 불란서에서 헤이 독일로 자르게 내겨주고 또 독일은 불란서는 독일이 상임이사국 되는 건데 와이나 이런 입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불란서가 독일이 이미 반성하기 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이제 제안을 해서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독일도 그게 못지않게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하고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있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 후에 독일의 과제는 대외적으로 인접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국민 계도를 통해서 민주투양을 가져간다. 이 이야기는 나치 정권이라는 것이 정말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부적응자, 장애자, 질시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학살시키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게 독일 국민들 70~80%의 암묵적인 박수를 받아가면서 합법적인 독재를 통해서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장 민주 시민교육이라든지 헌법재판소나 등등에 어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국가와 관계에서는 사죄 반성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 대표적인 백그만을 사진으로 1970년 12월 달에 일본에서 총리가 이 나라 러시아와 폴란드에 가서 사죄하고 이런 사진 하나가 세계를 감동시키고 그 이전에 독일 파업을 받게 하고 또 동방정책이 굉장히 쉬운 정책이 아닌데 동방정책이 탄력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주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 동방정책이 어려우냐면 그냥 화해 협력하지 않으면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동방정책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땅의 4분의 1을 폴란드로 내줬어요. 전승국에서. 그리고 폴란드 땅에 그만큼 땅을 소련에서 동쪽에서 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첫 땅을 언젠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 고향 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찾겠다 본다면은 유럽의 평화, 화해 협력을 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는 수상이 60년에 3인당으로서는 최초로 지도를 해가지고 동방정책을 내세우면서 폴란드에 필요되어 있는 과거와 독일 땅 우리가 찾지 않겠다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러시아와의 가서도 그걸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인다고 그러죠. 아니면 암살 운동까지 그러는데 그러나
그걸 다시 찾겠다고 하는 이상은 독일 통일도 없고 유럽은 다시 전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는데 독일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이 사진, 이 해프닝과 이걸 기초로 한 동방정책이 이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아데나우 수상도 뭐냐면 국민의 파퓰리즘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 철학 비전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일반도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뭐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했던 이 정책을 그래서 이 8인 포르수상으로 계승해가지고 독일 통일이고 지도자로서는 시장 철학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취지에서 와이체크 대통령입니다. 1985년 독일 전쟁 종전 40주년 기념 연설을 국회에서 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한 그날은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폐명한 날이 아니다. 우리가 해방된 날이다. 잘못 들어선 나치의 역사로부터 불법적인 역사로부터 우리가 다시 해방된 날이다. 이런 연설을 통해서 인접 국가들이나 그때 시행된 모든 장애인, 집시, 유대인 사죄하는 연설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일본이 잘못된 군국주의 역사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이렇게 일본 사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일 와이체크 대통령은 그런 연설을 통했고, 이건 2014년에 가우 대통령과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1943년에가 프랑스 시골 마을에 한 600명을 그 나치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학살한 일이 있습니다. 그걸 반성하는 행사에 가서 뒤에 푸는 그 유족 대표입니다. 이렇게 서로 껴안고 서로 사죄하고 이 사진은 이제 2013년 총선을 메르켈 총리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선거시장의 출마를 나치 수용소 앞에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도 9월 1일 날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폴란드에 가서 다시 폴란드 침략을 사죄하는 우리는 대선에서 이렇게 사죄를 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이웃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이 북부 화해에 기초가 되고 있다. 또 유럽의 화해 협력에 기초가 되고 있다. 이건 슈텐보슈타인하고 이제 민간단체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끌려갔던 그 집 앞에다가 이렇게 구리판에다가 여기에 아무개가 살았는데 너희들이 끌려가서 이제 살해당했다. 이런 운동을 독일에 가면 저도 이거는 베를린 가서도 몇 개 대결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았던 보도 앞에다가 그래서 늘 이렇게 국민들도 항상 그런 독일 가서 베를린 가서 보셨겠지만 브라덴부르크 옆에 급사리 같은 땅에 홀로코스트를 경기하는 기념 조형.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덕불 관계에서 많은 이제 아이디어 내지는 조언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금방 인식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고 저도 궁금했던 것이 일본은 독일과 왜 다른가? 일본도 좀 쿨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면은 그런 문제로 매듭을 지을 텐데 계속 그 문제를 끌고 가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독일은 이제 중국, 브라질을 제외한 세 번째의 인접 국가들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독일은 9개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그 인접해 있는 5개 나라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폴란드, 체코, 폴란드 이 관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정학적으로 이웃나라와 관계를 하여튼 잘 이끌어가야 국가가 조림해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정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이게 뭐 섬나라여가지고 뭐 민족국가라고 해야 한국, 중국인데 또 바다 건넌 나라들인데 그렇게 절신하지가 않죠. 원래 섬나라. 그 다음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원통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범국가이면서도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피해자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국민 의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은 용서와 화해라는 기도주교적인 윤리관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일본은 천황 중심 또 신도이즘의 국가로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요소로 해서 일본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일본을 무조건 독일처럼 왜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수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일본의 한계에 대한 현실인식은 우리도 필요하다.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를 왜 너 1등 못하냐 다그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저런 문제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나라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일본을 압박들고 할 거라고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입니다. 정치적,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옥지 사이에 적절하게 서로 간에 상대를 받아들이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요즘 부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좀 지혜로운 접근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국익도 중요하지만 국제 규범을 벗어나는 국익이라는 것은 그런 국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누구나 개구리 같은 생각, 그 감정적인 대응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우리가 국제 규범은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미래 지향에 되겠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엘리제 조약에서 법률 간에 훈련했던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청소년이나 학술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는 어렵더라도 민간 베이스에서 저는 교육 노력은 어떻게든지 그냥 끌고 가야지 그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분명도 필요한 사람은 하고 또 그걸 막 국가적인 차원에서 버리는 그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좀 다양한 생각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하고 또 정치 리더십에서 그런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기준은 국익도 중요하죠. 국제 규범을 준비해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일본의 언론이 한 분이 저한테 메일 보내서 한국 교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우리 세대에서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될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이걸 했어요. 2003년에 그 새만금에서 세계 보이스카우트 재벌이 대회가 열린답니다. 100만 명이 모였는데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일 청소년들이 일단 서로 만나서 우정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었고, 그때
그러면은 뭐 다양한 방법의 실질적인 노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도 그 말만 듣고 정말 작은 노력이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안중근 의사 수모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냥 지금같이 떠나게서 맡았는데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한일 관계에 한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인도를 사상한 한국 안중근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는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그 동양평화론에서 주창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그때 러시아 세력이 이제 이걸 내려올 때 동양 삼국을 동양을 시키기 위해서는 삼국이 동양평화 회의를 전국해서 대련, 여순 이쪽 분쟁 지역에다가 삼국의 공동 정치 공동체를 만들자. 또 경제를 위해서 공동은행을 설립하고 공동 화폐를 마련하자. 그 다음에 동북아 삼국이 서로 독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평화회의를 만들고 이것을 베트남, 아시, 미얀마까지 발전시켜 나가자. 그리고 영세 중립지 여순을 보호하자. 그리고 군사경복체로서 평화원을 육성해서 각국 청년들로, 삼국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방 다른 나라의 말을 들을 것에서 우정을 더 돈독히 하자. 그리고 공동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일본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일본이 근대화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일본이 확실한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승인을 삼국 대표가 로마 교황을 대만을 하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어쨌든 한국, 중국에 대한 일본의 심장을 가집니다. 이게 완전히 EU입니다. 유럽연합의 군사 정치공동체, 군사공동체, 경제공동체, 그리고 화폐까지 이렇게 이런 생각적인 생각을 했더니, 그런데 이와 같은 안중근사의 동양평화론, 그런데 왜 이 토를 사사되느냐?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동양평화를 지키자는데, 같은 동양평화론을 주장하면서 인도는 일본이 한국과 중국을 침략, 지배를 해가지고 일본 중심으로 해서 삼국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동양평화를 지키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동양평화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안중근 의사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주로 만당하다. 저 사람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선포를 할 때 일본 천황이 전쟁의 명령으로서 조선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거다. 그런데 인도가 일본 천황을 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본 겁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는 결코 말하자면 일본 천황이나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반감을 갖지 않았고, 그리고 일본이 동양에서는 가장 앞서 있던 나라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양 평화회의를 이끌어가는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리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김천식입니다. 총리님 높은 시견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리님은 대법관이셨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기본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은 법률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을 보면 개인의 청구권을 그냥 소멸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그것도 뒤집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판결로 법률을 뒤집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그러니까 법률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상충되어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우리 총리님이 높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그 한정권보 한정권 협정 65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오갔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협정문안이 작성됐느냐 여러분 되게 다 아시죠?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모든 한국과 문제는 일단 그걸 매듭 짓을 정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이제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것도 결국은 국제법적으로 이게 개인적 청구권 그런 경우에 선언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국제법상 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최근에 국제법 이론은 개인적 청구권은 선언되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이 국제법 이론의 이제 다수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률 해석도 시대 상황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여건에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5년도에 생각을 하시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매듭짓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거 일본 입장에서는 대부분 일본 사람이 대입을 하는 경우가 대대이죠. 그래서 개인적 정권을 선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책임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상식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일본도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한국이 이제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지적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만 한편으로는 대부분 한편도 존중이 돼야 되니까 또 우리까지나 국제법 이론상 개인적 청구는 뭐 국가 간의 행위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는 이것도 마당에 그걸 또 지금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이 되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2010년에 그 파기 판결, 어느 내려가는 판결 자체가 대법원 전원 합의가 아닌 소부에서 그냥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4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부에서 판결하고 또는 중요한 사건은 전원 합의에서 이렇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건이 소부에서 처리된 것 자체가 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총리 때 그 판결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듣고 여러 날 같이 근무했던 요요에서 파견되었던 친구가 주방에 들어와서 제가 그때 당시 했던 말을 기억을 하면서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판결 났을 때 신문을 보고 있다가 자기한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건 정말 그 판결이 났을 때 큰일이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이다 싶은 생각은 단순한 법률 문제로 이걸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서로 얽혀 있는 문제이고 특히 놀라운 것은 이것이 소부에서 내려진 것에 대해서 정말 전원 합의 판결로 전원 합의처럼 갔을 때 좀 더 진지한 논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의견, 의료나 이런 의견들을 다 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출발이 됐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적 청구권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 판결을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했다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 같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부한테 쏟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일본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5년 협정 나중에 그 일부 다소 배상이, 보상이, 지원이 법률적인 평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지급을 했고 또 참여정부 때도 뭐 7천억 가까이 예산을 써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건 법률 이론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좋은 결론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지 우리가 재판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법률 이론을 구성하느냐가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도 결국은 과거에 사건 당시 사전이나 대기에 누가 지원했던 피해자들이 지원했던 그런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쉽게 결론을 내고 소급에서 결론을 내는 사건을 하니까 신경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일본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